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육행정의 파트 중 하나인 장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까지 학교의 조직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그 조직 특성 중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이 딱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 그리고 학습 조직을 제가 다루지 않고 바로 장학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 그리고 학습 조직이 이미 임용교육학에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출제될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일단 장학 파트를 먼저 강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장학 파트가 끝이 나면 다시 공식 조직과 비공식 학습 조직을 제가 업로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교육행정 파트가 끝이 나고 나서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학습 조직에 대한 설명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한번 나왔다고 해서 또 안 나오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아직 서술형 시험에서 우리가 중요하지만 나오지 못했던 영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들 위주로 먼저 살펴보고 나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하다 보면 빠진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제가 봐도 제 기준화해서 뭐 중요하지 않은 것은 제끼고 중요한 것들 위주로 지금 다 넣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 안에서 물론 다 시험이 나오지 않을 거고 중요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들은 다루지 않고 넘어가냐? 그건 아닙니다. 다 다루고 넘어갈 텐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제 기준으로 판단해서 중요한 부분으로 먼저 총 이 교육심리 뭐 사업까지 쭉 다 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출제된 확률이 아주 낮지만 그래도 보고 가야 될 것들을 묶어서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이렇게 그 강의를 찍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일단 중요도 위주로 먼저 쭉 한번 흐름을 볼 수 있도록 잡아놓은 다음에 그리고 지엽적인 부분 이런 것까지 봐야겠어를 지금 다루면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키워드 강의, 그 다음에 기출 강의 이런 것들을 병합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이걸 올해 안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혹은 2년, 3년 그 후에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하는 거고 올해까지는 아마 제가 판단했을 때는 교육 행정까지는 무조건 마무리가 되고 행정 다음에 심리를 할 예정인데 심리까지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장학 그 교육 행정 중에서 장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장학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정의가 뭐냐면 이제 법규면, 기능면, 이념면에서의 정의가 약간씩 다릅니다. 보시면 법규면에서는 교육 활동의 전반적인 기회, 조사, 연구, 감독을 통해 중앙의 행정 업무를 보좌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기능면에서는 교사와 학생 간의 교육 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지도 조언하는 전문적 봉사 활동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념면에서는 학생의 학습 기회를 향상하기 위해서 교수 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학교 내의 제반 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장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이 안에는 이제 솔직히 감시의 의미도 들어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조언의 기능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왜냐면 국가 차원에서 이제 학교의 지방 학교 차원에서 과연 교수 학습이 올바르고 진행되고 있나 이러한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투입해서 우리가 학생들을 그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게 교육의 목표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많은 제반 여건들을 투입해서 자원을 주고 이제 거기에 맞추어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 교육 현장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감시하는 차원도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근데 또 뭐가 있냐면 실제 현장에서 교육 행정을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사 스스로가 뭔가 이 수업 면이나 아니면 생활 지도 면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자기가 자기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문제점이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을 조언해주고 서포트해주고 도와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장학이라고 보는 거죠. 물론 이 장학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시작점은 이제 이 해석을 해보면 어원은 슈퍼비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슈퍼비전은 슈퍼와 비전이 결합된 말인데 슈퍼는 우월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은 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혹은 감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이 슈퍼비전이라는 것은 높은 곳에서 감시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장학이 나왔을 때 이 장학의 목적이 관리와 통제, 억압 이런 면의 특성이 강했던 시대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과학적 관리론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그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까가 다 분석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점검해서 안 하고 있으면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시와 감독의 어떤 그러한 측면이 높았던 거죠. 처음에 장학에는 그 개념이 보면 이렇게 보자면 장학은 통제의 의미가 가미된 이제 감독을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에서의 장학은 단순히 감시, 전제된 권위주의의 개념이기보다는 민주적인 성격을 지닌 교육 활동으로 개념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시대가 흘러가면서 장학이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가 통제 감시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혹은 그 장학사와 그 장학 그 교사 간의 관계가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그 교사를 지원해주고 서포트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장학일 수 있지 않을까. 새로운 그 인간관계론이 등장하게 되면서 그렇게 장학의 범위 개념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장학이라고 하는 거 결론지어서 뭐냐면 학생들의 학업 성취 향상을 위해서 교사의 기술과 교육 환경을 개선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따라서 장학이란 교수 학습 활동의 극대화를 위한 장학자의 지도 혹은 조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장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장학의 개념을 물어보진 않을 겁니다. 당연히 시험에서 물어보지 않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장학을 배우기 앞서서 도대체 장학이란 뭘까? 이걸 머릿속에 큰 틀을 넣어놓고 그 이제 세부 장학 유형에 대해서 탐구하시는 게 좀 더 효과적으로 머릿속에 기억이 남겠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교수학습 활동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거다. 물론 이 교수학습 활동 안에는 수업이 주가 되지만 수업뿐만 아니라 생활지도 이런 면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의 어떤 목표, 그 학생들의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장학사들이 지도하거나 조언하는 모든 활동을 이제 장학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어느 정도의 감시도 들어가 있고 어느 정도의 통제도 있지만 어느 정도 자율성도 들어가 있다. 혹은 지도 조언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장학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장학의 유형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 일단 장학의 발달 과정을 살펴볼 겁니다. 발달 관리 장학 시대,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협동 장학 시대, 그리고 수업 장학 시대, 수업 장학 시대에서 임상 장학, 그리고 마이크로 티칭이 가장 핵심이겠죠. 이 임상 장학과 마이크로 티칭은 임용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주의 깊게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발달 장학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세부 장학 유형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장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발달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 장학이 만들어졌을 때 장학을 우리는 어떤 시대라고 그러냐면 관리 장학 시대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장학사가 피장학사 장학을 당하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관리하는 목적이 강한 유형의 장학이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장학을 관리 장학이라고 하는 거죠. 175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가 관리 장학 시대였습니다. 이 관리 장학 시대 안에서도 조금씩 유형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권위주의적 장학, 그리고 과학적 장학, 관료적 장학으로 나눌 수 있죠. 아마 만약에 혹 시험에서 관리 장학 시대의 어떤 세부적인 요소에 대해서 서술하라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올 확률이 뭐 높진 않지만 그래도 관리 장학 시대의 장학의 세부 유형들이 어떠한 특징이 있었는가 이런 거를 만약에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권위주의적 장학 혹은 과학적 장학, 관료적 장학에 대한 특징을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권위주의적 장학은 뭐냐면 일단 공교육 제도가 확립되고 나서 학교의 인원과 시설, 재정을 점검하고 검열하도록 하면서 교육감의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권위주의고 강제적인 활동, 이게 장학이었던 거죠. 공교육이 제일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뭐 재정, 시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장학이었어요. 제일 처음 장학이 만들어진 거는. 그러니까 권위주의적 장학이라고 이때 불리는 거죠. 그 다음 장학은 뭐냐면 어쨌든 권위주의적 장학도 관리의 목적 그 속성이 강하고 과학적 장학도 관리의 속성이 강하고 관료적 장학도 관리의 속성이 강합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조금씩 다른 거죠. 권위주의적 장학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공교육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 그 우리 공교육이 어떤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통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이 강했다면 이제 과학적 장학은 뭐냐면 과학적 관리론의 영향으로 그 능률과 생산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과학적 장학이 강조, 교사를 그 공장의 노동자 같이 보고 적절히 감독하고 통제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과학적 장학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하는 하나 인간에 대한 그 통제 방식이 나오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인간을 효율적으로 다룰지에 대한 그 행동 방법들이 다 정해지게 된 거예요. 마치 수식처럼
그럼 그 수식처럼 정해졌으면 실제로 그 수식대로 학교 차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점검하는 차원이죠.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에 따라서 이게 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를 관리하는 측면이 바로 과학적 장학 시대입니다. 그리고 넘어오는 게 관료적 장학이죠. 관료적 장학은 아시겠지만 우리 앞에서 다 교육행정시에 다뤘지만 이제 관료제가 발달하게 되면서 이 관료제적 특성을 활성화함으로써 전문화, 조직, 규율을 중시하게 됐습니다. 이 관료적 장학은 분업과 기술적 전문화, 조직의 규율을 강조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서에 의한 소통이 강화되면서 엄격한 통제적 장학 활동이 이루어지게 됐다. 그래서 이 학교라고 하나의 조직도 과연 관료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는가, 잘 전문화되어 있는가, 잘 조직화되어 있고 규율화되어 있으면서 그 과정 안에서 이 조직이 운영되는 방식이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를 잘 점검하는 게 바로 관료적 장학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관리 장학 시대는 권위주의적 장학과 그 다음에 과학적 장학, 관료적 장학으로 발전을 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셋 다 장학사가 어떠한 목적은 다르지만 그 장학 대상자들에 대한 어떤 관리와 통제 혹은 강제적인 이런 느낌의 활동이 강조되었던 시기가 바로 관리장학 시대이다. 이렇게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처음에 장학은 이렇게 통제의 목적으로 진행이 되었다. 하지만 이제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하나의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게 되면서 장학에 대한 초점도 조금씩 바뀌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관계론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인간은 뭐 경제적 욕구, 생리적 욕구에 의해서 동기화되는 거 맞아요. 돈 많이 주면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좋은 환경, 깨끗한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주면 동기화되고 그런 것들 다 맞긴 한데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누구랑 함께 일하고 얼마나 사람다운 대접을 받고 자기 능력을 인정해 주냐에 따라서 동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시하며 자기가 대우도 못 받고 그 다음에 자기 능력도 인정도 못 받는 것 같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장학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제 느끼게 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나온 시대가 관리장학 시대에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어떤 시대로 가냐면 협동장학으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장학사와 피장학사가 함께 협동적으로 무언가 어떤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간다. 이래서 협동장학 시대로 바뀌게 된 거죠. 슈퍼비전이라고 하는 그 감시한다는 의미가 조금씩 퇴색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고 1930년에서 55년 인간관계론이 부상하면서 인간관계론은 어려운 거 아니죠. 앞에서 했듯이 누구와 함께 일하고 얼마나 사람다운 대접을 받고 자기 능력을 인정해 주는지에 따라서 즉 사회 심리적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가에 따라서 인간이 어떻게 된다? 동기가 유발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인간의 심리적 욕구, 감정의 논리에 의해서 행동한다는 거죠. 때로는 감정의 욕구에서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게 인간의 특성입니다. 돈을 더 많이 안 줘도 나는 내가 원하는 친구랑 같은 부서에서 일하고 싶어. 이렇게 되면은 그게 인간관계론의 어떤 영향에 따라서 그 동기가 유발된 걸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장학의 개념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관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인간다움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통제적인 장학으로부터 어떻게 바뀌냐?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장학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협동장학이 만들어진 이유가 또 어떤 아동 중심의 교육이 또 중시되는 사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인간관계론의 영향, 아동 중심의 교육이 강조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장학 방식이었던 통제와 관리, 억압 이런 류의 어떤 방식으로는 그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없다고 보게 된 거죠. 그러면 이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뭐냐면 협동장학 시대의 장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써라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협동적 장학 시대에는 지문을 주고 이런 지문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협동적 장학 시대를 의미하는 거구나 알아내고 그러면 시험에서 이 장학 시대의 특징을 뭐 두 가지 써라 이렇게 서술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뭘 서술해야 되냐면 바뀐 점을 서술해야 돼요. 관리자에서 어떻게 됐다? 장학자들이 관리자에서 협력자와 조력자로 역할이 바뀌었다. 이 부분을 반드시 키워드를 넣어서 서술해 주셔야 됩니다. 장학자들은 관리 감독자에서 협력 조력자로 바뀐 것이다. 왜? 그 이유는 인간관계론과 아동 중심의 교육이 강조되기 때문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교사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였는데 이 참여를 통해 스스로 학교에서 유용한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내가 인정을 받는 거죠. 만족감을 느끼도록 했다. 교사와 장학사를 함께 해 나가자. 그래서 네가 정말 유용한 존재다 이렇게 인정받게끔 하면서 만족감을 느끼도록 한 거예요. 즉 개인이 존중과 편안한 인간관계가 장학 당당자의 핵심 덕목이 됐다. 그래서 장학 당당자는
그 개인을 인정해주고 장악을 당하는 사람 인정해주고 편안한 인간관계로 대해주는 협력자와 조력자의 역할로 바뀌게 된 게 협동적 장악 시대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게 왜 시험에 나올 수 있냐면 기존에 우리가 억압이라고 하는 장악이 확 바뀌게 되는 계기가 이때 협동적 장악이지 않습니까? 이 인간관계론이 가지고 있는 의의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나와야 될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배경까지 물어보겠냐 싶지만 그래도 협동적 장악 시대는 기존의 앞 장악 시대와는 다른 그 장악자 협력 조력이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또 특징이 뭐가 있냐면 민주적 측면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참여적 장악이 아닌 자유방임적 장악에 머물게 되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참여적 장악, 너네 스스로 참여하고 스스로 해라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그 사람의 어떤 조력자들을 그래 잘하고 있어 이런 부분만 해주다 보니까 개선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협력하고 조력해주면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데 개선은 잘 안 하고 그냥 협력하고 조력만 해주는 거예요. 너 정말 좋은 사람이야 막 이런 좋은 말만 해주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유방임적 장악에 머무릅니다. 여기 보시면 정서적 안정, 만족감에만 너무 치중한 나머지 목표 달성, 수업 개선 효과 이런 실질적 성공을 얻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 협동적 장악 시대에는. 이런 장악사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떤 장악이 나오게 됐냐면 그럼 그 다음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도 하고 또 뭐가 터지게 되냐면 이제 1955년도 이후에 1957년쯤에 소련이 먼저 스푸트니크5를 발사하게 됩니다. 좀 시간이 길어서 보니까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